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또 하나 나가야 되는데요.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간의 미 군정 시기를 거쳐서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죠. 48년 대한민국 수립된 다음에 재헌의회가 한일이 친일파 청산, 그다음 실패로 끝났지만 그다음에 토지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뤄가려고 하는 이 즈음에 북쪽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요즘 이제 이 문제가 시사적으로 중국, 북한 쪽에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으로도 좀 예상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능으로 만약 나오게 되면 이 사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과정 문제를 내요. 이 전쟁의 과정에서 어떤 게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 따라서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야기만 좀 잘 이해하시면 쉽게 수능 문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1950년에 발생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자, 먼저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필기가 들어가죠. 자,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 뭐 배경도 자세히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두면은 첫 번째는 이제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측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측으로는 미군이 들어와서 각각 그 군사가 그 군대들이 남한과 북한에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48년도 8월 15일 날 남측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이 되고 48년도 9월 달에는 북측에 이제 김일성을 수반으로 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돼서 분단이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북측과 남측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미국과 소련군은 이제 철수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따라서 이제 이 시기 48년도 8월 9월 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후에는 외세가 즉 외국 군대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뭐가 심화되냐면 냉전이 심화가 돼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국가들 간에 이 양편으로 나뉘면서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 가장 주력 무기가 뭐냐면 핵무기예요. 핵무기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라서 이 쏘면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핵무기를 쏴서 우리 측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멸망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아무도 쓰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쓰면 서로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쏜다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분위기만 삼아먹고. 그래서 이거를 콜드워, 차가운 정쟁. 실제로 막 뜨겁게 막 무기가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아주 삭막하게 전쟁이란 거. 그게 냉전입니다. 그 냉전이 심화가 되는데 그 냉전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해주겠다. 자기네들이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 맹주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침범하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나름 어느 정도 보호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 보호책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는 우리 미국이 좀 지켜내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짰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짜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선을 긋습니다. 요거를 이제 에치슨 라인 또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어떤 군대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공산주의가 침투하는 걸 막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존의 에치슨 라인이 어디까지 그 남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38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여기가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국방비를 좀 절약한다는 명분하에 남한이 이 민주주의 보호 여기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이 제외가 된 새로운 수정선이 그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북한을 좀 자극하죠. 그래? 미국이 나만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되고 여기에 이제 당시 어쨌든 간에 통일하겠다는 북한이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김일성이 전쟁 준비에 들어가고 이 김일성이 이제 당시 이제
소련과 미국 당시 소련과 중국 당시 이제 공산주의의 두 리더죠. 스탈린과 모택동을 찾아가서 내가 이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남한을 침공을 해서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산화시키겠다. 한반도 지역을 공산화시키면 당신네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 라고 하니까 알았다. 라고 해서 중국과 소련이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지원이란 이제 무기 같은 거겠죠. 무기나 자본들을 대주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개 과정, 이제 과정을 가야죠. 수능은 여기서 나와 과정. 그래서 필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쫙 한번 하고 필기를 하도록 하죠. 자, 전쟁 이렇게 있으면 전쟁 전에 그어진 선이 무슨 선이에요? 임의적으로 그어진 38선. 38선 위쪽으로는 북한이 수립돼 있고 여기 밑으로는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전쟁 준비에 열심히.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을 나름 결성하고 있었지만 전쟁에 대한 준비가 사실 명확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감행합니다. 요즘 이제 시사적으로 나오는 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막 북침 얘기, 우리가 쳐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증거를 찾아봐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만한 전력도 되지 않았고요.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 때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1930, 40년대 일제가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북측에다가 대량의 공장지대를 결성하면서 북측이 훨씬 더 산업적으로 우세했거든요. 전력시설도 북한 측이 다 있어서 남한 측에 전기를 공급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갈 그럴 힘이 되지도 않았죠. 또 북측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6월 25일 전면 남침을 감행합니다. 전면 남침 감행하고 나서 불과 8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전쟁 준비가 거의 안 됐음을 알 수가 있죠. 돼 있고 이 북한군이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이제 이 정부를 옮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요 경상도 지역, 요 지역만 남겨놓고 모든 지역이 함락되기 일입니다. 전쟁은 김일성이 공언한 대로 한 달 안에 거의 끝날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마치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오판의 라인을 제기했던 에치슨 라인을 그었었던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국제연합 유엔군이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지금 남한이 공산화되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또 불법 남침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이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을 이제 뒤엎을 판세를 보니까 모든 북한군 전력이 지금 낙동강판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해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남한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치고 들어가서 인천으로 치고 들어가는 작전을 계획해요. 이게 거의 많이 아실 텐데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둡니다. 영화 같은 데도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공을 거두면서 여기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을 다시 재수복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 북한군 개면한 다음에 다시 38도선을 넘어가게 돼요. 이게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군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군과 함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적의 영토로 넘어 들어간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국군의 날이 생긴 그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갑니다. 파죽지세 치고 올라가서 거의 압록강, 두만강 여기 거의 조금만 남겨놓고 이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요 옆에 있던 중국이 판단을 해요. 이게 지금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바로 국경선 접하고 있는 우리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빨리 북한을 도와서 얘네들이 민주화되는 걸 막아야겠다. 또 당시 이제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나 이런 분들의 당시 기록들 또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뭐 핵무기 같은 것들을 좀 쌓아가지고 이 전쟁을 더 넓혀서 중국까지 쳐들어가자 이런 계획들도 가끔 보이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중공군이 여기서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데 이 중공군은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사람이 바다같이 밀고 들어옵니다. 영화 뭐 고지전 우리
예술고 학생이니까 영화 얘기를 일부 많이 하는데 고시전 같은 거 딱 보시면 중국 애들 막 꽹과리 치면서 막 넘어와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우리 그 갖고 있는 총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다시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다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길도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여기 이제 흥남이라고 있어요. 혼자 노래를 불러드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라는 옛날 노래가 있어요. 여기 흥남부들 다 모여가지고 모든 군대가 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적으로는 국제시장 같은 데 보면 맨 첫 장면이 여기에요. 역시 이제 이 군인들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공군과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제 민간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모여가지고 수십만의 피난 인파를 가지고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군인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 후퇴를 하게 되고요. 결국 다시 38도선을 뺏기고 서울을 다시 뺏겨요. 이 서울을 다시 뺏긴 해가 1951년 1월 4일이라서 이거를 145태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랐다 다시 반격을 하게 되고 다시 반격을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해요. 서울은 두 번 뺏겼다가 두 번 다시 회복이 돼요. 지금 어렵죠. 첫 번째 뺏겼을 때는 북한군한테 뺏긴다. 힌트 수능 문제 아마 단서가 좀 나올 텐데 서울이 처음 뺏길 때는 북한군한테 뺏긴다. 두 번째 뺏길 때는 중공군한테 주로 뺏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이 38도선 두 군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1951년 6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이 과정이요. 되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정도의 과정이에요. 이 북한이 남침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장을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흥남철수 145태로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휴전선을 부딪힌 이 과정이 1년이에요. 전쟁 아주 격렬했던 기간 1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휴전선에서 여기 이제 요 중간 지점이죠. 여기서 서로 막 싸우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이제 김일성이 약속한 한 달 만에 전쟁 끝나는 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계속 이제 전쟁 물자랑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소련이 먼저 이 유엔군 쪽에다가 뭘 좀 휴전회담을 이제 제의를 해요. 전쟁 시작.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부딪혀요.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전쟁을 쉬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유리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전쟁 때는 우리가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럼 빨리 이거 휴전선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의 땅이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 막 총력전을 펼쳐서 땅을 뺏고 또 사인 받으려고 하면 우리 측이 사인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미뤄지게 되고 영화 고지전 같은 거 보면 마지막 장면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로 포로들을 갖고 있는데 이 포로들을 좀 교환을 하는 문제도 이견이 부딪혀요. 소련은 자동 송환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잡고 있는 민주주의 포로들을 무조건 낙초로 보내고 남한군이 잡고 있는 공산주의 포로들을 무조건 북한으로 보내요. 자동적으로 그냥 보내버리자. 자동 송환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 남한 측에서 이 잡힌 포로들, 거제도에 잡힌 그 포로들을 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포로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북한으로 보냈다가는 사형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포로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자유송환이라고 하죠. 가겠다는 분들은 가게 하고 남겠다는 분은 남게 하고 하자. 막 이런 이제 논쟁이 있게 돼요. 그래서 되는데 이 포로 문제도 거의 해결될 걸 하는데 당시 정부가 무슨 정부냐면 이승만 정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원하지 않아요. 북진통일이라고 하죠. 무력을 통해서 북쪽을 점령을 해서 통일을 하는 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것이 않아요. 그래서 미국식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반공포로라고 하죠. 공산주의 포로들을 다 풀어버려요. 이거 휴전회담 결렬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친 미국과 소련은 결국 1953년에 전쟁 휴전에 서로 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쟁 그 53년대 끝난 전쟁으로 그어진 선이 휴전선이 전쟁을 쉬는 선이 휴전선이고 그 휴전선이 2020년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어려울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좀
좀 지워야겠네요. 자, 과정으로 가게 되면 먼저 북한군이 남침을 했어요. 남침. 주의하세요. 남쪽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남쪽이 침략을 남쪽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북한군 쪽에서 유실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 바로 8월 뒤에 서울까지도 함락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전쟁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유엔군이 군대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어렵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즘 수능이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밀리게 되냐? 여기 조금 중요한데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필기로 툭쳐 나갈게요. 그리고 이 낙동강 방어선에 정체되어 있던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추진한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서울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도선을 돌파를 합니다. 이게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요 내용들은 저도 지금 수능 특강 보고선 간략히 필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필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필기를 하셔도 되고, 필기 굳이 보지 않고 그냥 얘기로 들어도 된다고 하시면 이 수능 특강 보시면서 제 얘기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압록강 유역까지. 유역까지 치고 올라가고 거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북진 통일을.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누가 개입을 한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돼요.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흥남에서 모든 부대가 철수하게 되고 서울을 다시 한번 뺏기게 돼요. 일사후퇴.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엔군이 총공세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서울을 다시 뺐습니다. 다시 뺐고, 여기서 이제 전선이 이제 교착이 서로 막 밀고 밀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51년도에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사실 전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2년, 3년 아주 긴 시간 동안을 계속 전쟁을 질질 끌게 돼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정전협정에 양군이 사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53년도 7월 달의 일이에요. 1953년도 7월. 1950년 6월에 있었으니까 51, 52, 53, 3년간 실질적으로 막 진짜 치고받고 했던 제대로 된 전투는 한 1년 정도. 나머지 2년은 휴전선에서의 교착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지문으로 낼 거고요. 이것이 요 과정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중에 우리는 정전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 정전협정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 먼저 소련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제의를 해서 51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 거의 1년 뒤에 침범을 했던 측에서 먼저 휴전회담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장기화되죠. 이게 바로 이제 포로 송환 방식을 놓고, 소련은 무조건 교환하자, 미국은 의사를 물어보고 교환하자,
라는 것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석봉하는, 즉 이제 휴전에서 하지마, 이거 다 필요 없어, 전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글이 타계하셨죠. 그 서울예대 교수였던 최인훈 소설가님이 쓰신 광장에 나오는 이명준 같은 주인공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죠. 남한에 남을 것인가, 북한을 갈 것인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3국행을 택하게 되고, 그 제3국행 가는 배에서 뛰어내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시과학과 연관된 시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에 지친 미국과 소련은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협정에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 전쟁을 쉬는 선인 휴전선이 성립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6.25 전쟁이 있기 전에 그어진 선이 38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어진 선이 휴전선. 그리고 이제 휴전선이라고 하는 선을 가지고 미국과 남한군과 북한군이 바로 보고 있으면 전쟁의 위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들 측에서 약 몇 킬로씩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그 안에는 어떠한 무기나 초소도 설치하지 않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게 돼요. 이른바 DMZ라고 하죠. 지역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 전쟁은요 상당한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참 이렇게 한국사 선생으로서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전쟁의 후유증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전쟁을 보게 되면 예전 전쟁들은 보통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죽는 사람이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때 전쟁은 이제 대량 무기화, 또 전쟁이 이념론적으로 번지면서 이 아주 상당히 무서운, 즉 굳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측의 민간인들도 대량으로 학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인명 피해, 후유증으로는 이제 인명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와중에서 헤어지게 된 이산 가족 문제. 지금도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이산 가족분들이 많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업시설 이런 거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전쟁이 우리나라를 거의 뭐 예전에 원시 시대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을 초토화시킵니다. 전쟁의 진짜 후유증과 참상을 말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영향인데, 이 전쟁의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이 전쟁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또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미국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왜 자꾸 이거 해? 북진 통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우리가 계속 너희 지켜줄게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우리나라 땅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게 돼요. 이게 지금도 있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인 주한미군이 이때부터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양측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념 체제 경쟁이 들어가요. 민주주의가 뭐라냐, 공산주의가 뭐라냐. 근데 이제 서로 계속 그 중간에서는 어떤 무력적인 이런 경쟁, 그런 투쟁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가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이 내 힘이 세야지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되고 나의 힘은 강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남한 측에서 계속 성립돼. 북한도 마찬가지. 김일성 공산주의가 두루두루 평등하게 가자는 원래 아주 이상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김일성 나가 힘이 세야지 남한에 있는 저 민주주의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남측에서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대통령들이 이런 독재 강화 논리로 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약간 역사가 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6.25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이 과정에도 이 19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이뤄진 전쟁이죠. 이 전쟁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건 계속 이뤄져요. 부산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든. 그것은 1948년도에 만들어진 이승만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승만 정부가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이승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수업, 그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